안녕하십니까. 자, 상권 분석 테마 특강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반하고 전표훈 교수님이 또 반할 겁니다. 그래서 데이 4에서 앞부분에 그 상권 분석 나오고 뒤에는 이제 유통 마케팅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 상권 분석에서 그 테마가 76가지 있죠.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성 지수가 나옵니다. 그 중심성 지수에 대해서 한번 보고 지나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여러 가지 BPI라든가 SAI, IRS, MEP 봤죠. 자, 중심성 지수 한 번 더 보셔야 됩니다. 자, 451번에서 문제에서 중심성 지수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중심성 지수 해가지고 거기 뜻도 나와 있습니다. 중심성 지수는 전체 상권에서 지역이 차지하는 중심성을 평가하는 한 지표이다. 그래서 중심성 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1번에 한 지역의 거주 인구 분의 소매 인구의 비율입니다. 여기서 그 소매 인구라고 나왔는데 그 소매 인구라고도 하고 또는 이건 상업 인구라고도 합니다. 소매 인구 또는 상업 인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분의 물건을 갖다 구매하는 인구 비율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성 지수라고 했을 때 결국 요거 나누기 그 지역의 거주 인구예요. 이게 바로 중심성 지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용어고요. 그래서 한 지역의 거주 인구에 대한 소매 인구의 비율이다 하는 거 맞죠? 1번. 그 다음에 2번에 지역의 소매 판매액이 커지면 소매 판매액이 커지면 그만큼 소매 인구가 많다는 거예요. 소매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분자가 많아지면 중심성 지수는 커지겠죠. 그래서 2번 지역의 소매 판매액이 커지면 중심성 지수도 커진다. 맞습니다. 자, 3번에 지역의 소매 인구는 소매업에 종사하는 거주자 숫자가 아닙니다. 소매 인구라고 하는 게 상품을 구매하는 인구 얘기하는 거예요. 소매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아니라 상품을 구매하는 인구 얘기하는 겁니다. 3번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걸 구할 때는 1인당 평균 구매력, 그러니까 그 지역의 전체 소매 판매액, 그 지역의 전체 소매 판매액 나누기 1인당 평균 구매액 하게 되면 구매하는 사람이 얼마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매하는 인구 얘기하는 겁니다. 3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4번 다른 여건이 변화하지 않아도 거주 인구가 감소한다. 거주 인구가 감소한다는 게 분모가 작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는 커지겠죠, 당연히. 그런 개념이고요. 자, 3번에 중심성 지수가 클수록 전체 상권 내 해당 지역의 중심성이 강하다고 해석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그 지수에 대한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제가 2개 더 있는데 그 내용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엔 69 테마 69 해가지고 넬슨의 점포 입지의 원칙이 나오는데 이것도 엄청 매번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넬슨의 점포 입지의 원칙과 관련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선 여러 가지 그 종합적인 내용들 함께 나와 있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가 460번 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그 넬슨의 소매 입지의 원칙 해가지고 8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8가지가 바로 상권의 잠재력, 그리고 이제 접근 가능성, 또 성장 가능성에다가 중간 저지성, 그리고 누적적 흡인력, 또 양립성, 경쟁 회피성, 그리고 용지의 경제성 해가지고 8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관련된 내용들 설명이 나와 있는데 설명이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1번에는 경합의 최소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경합의 최소성은 경쟁 회피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쟁은 가급적이면 작은 게 좋죠. 그래서 여기 경합의 최소성 해가지고 해당 점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점포의 수가 가장 적은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죠. 당연하죠. 그런 개념이고, 2번에 상권의 잠재력이 나와 있습니다. 상권의 잠재력 해가지고 판매하려는 상품이 차지할 시장 점유율을 예측한 다음에 점포 개설 비용을 파악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분석한 종합적 수익성이, 종합적으로 파악한 수익성이 높은 곳이 유리하다는 거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3번에 양립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설명은 업종이 같은 점포가 인접해 있어요. 업종이 같은 점포가 인접해가지고 상호 보완 관계를 통해서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양립성이 아니라 누적적 흡인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적적 흡인력. 그래갖고 업종이 같은 점포가 인접해 있으면은 그만큼 뭐예요? 고객이 많이 모인다는 얘기죠. 고객이 많이 모인다. 누적적 흡인력이라고 해가지고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양립성에 대한 설명하고 약간 의미가 좀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3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고객의 중간 유인 가능성인데 다른 곳으로 가는 고객을 중간에 차단하는 거예요. 차단해가지고 내가 유인할 수 있다면 그만큼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이 상업지역에 들어가는 동선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요. 가지고 중간에서 고객을 차단하는 겁니다. 차단할 수 있는 입지가 유리하다는 것이죠. 이거 봐서 고객의 중간 유인 가능성 해가지고 또는 중간 저지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집적 흡인력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집재성 점포의 경우 유사한 업종이 한 곳에 몰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고객 흡인력을 공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8가지 소매 입지의 원칙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점포 입지 대안의 원칙이라고 해서 또 함께 언급되는 게 있는데 용어만 약간 다르게 쓰지 내용은 상당 부분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 내용 한번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거의 매번 나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테마 70번에 고객 유도 시설 또는 동선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470번에 나와 있는 동선에 대해서 볼 텐데 그 전에 469번 한 번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69번 읽어보시게 되면 이거는 바로 이제 인간의 심리와 동선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가지고 최단거리 실현, 보증 실현, 그 다음에 안전 중시의 법칙, 집합의 법칙 해가지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인간은 이익을 얻는 쪽을 먼저 선택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다는 거죠. 가지고 길을 건널 때 처음 만나는 횡단보도를 갖다가 이용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는 거죠. 이게 바로 3번의 보증 실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3가지 법칙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동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동선해 가지고 이제 뭐 주동선, 부동선 이런 개념들이 나와 있죠. 470번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선과 관련된 내용도 가장 그 기본적인 내용의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1번 경제적 사정으로 많은 자금이 필요한 주동선에 입지하기 어려운 점포. 당연히 여기서 볼 때 여기서 갈 때 일로 갈 때 여기가 목적지인데 여기가 주동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되게 주동선 주변은 점포 임대료가 비싸잖아요.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냐? 바로 부동선이 또 있습니다. 부동선 해가지고 근데 뒷골목 같은 거예요. 큰 길의 뒷골목. 해가지고 뒷골목 보게 되면 여기도 고객들이 많이 통과합니다. 통과하기 때문에 여기 입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부동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사정으로 많은 자금이 필요한 주동선에 입지하기 어려운 점포라면 부동선을 중시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주동선이란 자석 입지와 자석 입지를 잇는 가장 기본되는 선을 우리가 주동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 자석 입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석 입지라는 게 예컨대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 있고 또 지하철역이 있다. 이럴 때 이런 동선. 가장 중요한 동선이죠. 그래서 자석 입지와 자석 입지를 잇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선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동선을 여러 가지로 구분합니다. 3번 주동선, 부동선, 접근동선, 출근동선, 퇴근동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4번 보시게 되면 복수의 자석 입지가 있는 경우의 동선을 부동선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되게 우리가 이제 복수의 자석이 있는 경우 이걸 복수동선이라고 그래요. 복수동선 해가지고 다른 말로 유희동선이라고도 합니다. 복수동선 또는 유희동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에 접근동선이가 있는데 접근동선이란 동선으로의 접근 정도를 갖다 가리키는 말이다 해가지고 언급이 되어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470번 옳지 않은 것은 바로 4번이 되겠고요. 자, 동선에 관해서 기타 문제들 나와 있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실 내용은 거기 업태별 입지 선정 요인이 이제 테마 71번 나와 있는데 테마 71번에 나와 있는 업태별 입지 선정 요인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한번 좀 몇 개 문제가 있는데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점포를 내고자 할 때 여러 가지 법률 검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률의 내용도 검토해야 되고 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테마 72에 나와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나와 있는데 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우리가 지금 점포의 개점과 관련해서 볼 때 가장 기본되는 법률 내용이고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먼저 476번 문제 보겠습니다. 476번 문제 보시게 되면 임차한 건물에 점포를 개점하거나 폐점할 때 이럴 때는 임차권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1번에 상법의 특별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법의 특별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건물의 계약과 관련된 것이고 그 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민법이죠. 그래서 이 법은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더더구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조 보게 되면 1조에는 법의 목적이 나와요. 다. 2조에는 용어의 정의가 나오고 제1조에 목적이 나오는데 목적 보시게 되면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민법의 특별법이라는 게 언급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가 있는데 자,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는 거 그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간을 1년으로 본다. 그 다음에 3번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일부 인정합니다. 권리금이라는 게 과거에는 관습상으로만 주고받던 거예요. 관습상으로만 주고받던 건데 이게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금액이 점점 더 커지다 보니까 예컨대 권리금을 떼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생겨가지고 법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에서는 권리금을 갖다가 관습상의 금액으로 인정합니다. 근데 법에 들어온 다음에 주의하죠. 옛날 기출문제 보시게 되면 옛날 법에 근거해서 나온 게 있는데 그건 틀린 겁니다. 현재는 이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이 법에서 일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법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는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 규정을 위반한 약정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면 효력이 없어요. 이거는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5번 상가건물 외에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합니다. 상가건물 외에 상가건물이 아니라도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476번 문제 이렇게 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흔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478번 문제 그냥 간단하니까 한번 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478번 문제. 여기서는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 임대료의 인상률 상한이 있어요. 매년 올릴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료 상한이 있습니다. 확인하셔야죠. 얼마입니까? 5%입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 5% 이상 못 올리는 거예요, 매년. 그래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5%를 못 올린다 해서 5%. 법 제11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11조 내용에 보시면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0분의 5니까 얼마예요? 5%죠. 5% 이상 올리지 못합니다. 그 내용 하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479번에 권리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권리금도 잠깐 좀 확인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한테 특히 나머지 이론적인 이런 내용들은 그래도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쉽게 알 수 있지만 그 법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은 확인하지 않으면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 479번 권리금 보세요. 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해당 상권의 강점 등이 반영된 영업권의 일종으로 점포의 소유자에게 임차인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비용으로 보증금의 일부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권리금은 보증금과는 별개예요.
별개라고 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이것도 이제 권리금도 이제 용어의 정의에 나옵니다. 법 제1조가 목적이고 법의 목적, 제2조에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그 용어의 정의에 권리금에 대한 용어의 정의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법의 정의에 나와 있는 용어 보시게 되면 권리금 해가지고 권리금이란 한번 읽어볼게요.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및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차임은 임대료 얘기하는 거예요. 매월 내는 임대료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은 차임에도 포함이 안 되는 것이고 뭐예요? 보증금에도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별개입니다. 이거는. 가지고 보증금의 일부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시고 2번 상가의 위치, 영업상의 노하우, 시설 및 비품 등과 같은 다양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양도 또는 이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이다. 맞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3번에 권리금을 일정 기간 안에 회복할 수 있는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됩니다. 거액의 권리금을 줬는데 영업을 해가지고 나오는 수익 가지고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권리금을 갖다 지불할 때 권리금을 갖다가 요구하는 대로 낼 때는 항상 그만큼의 수익이 확보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신축 건물에도 바닥권리금이라는 게 있어요. 바닥권리금이 있는데 이건 뭐냐? 주변 상권의 강점을 반영하는 겁니다. 워낙 고객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주변 상점도 장사가 잘 된다. 이럴 때는 신축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바닥권리금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권리금이 보증금보다 많은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맞습니다. 원래 보증금은 임대료를 많이 내면 보증금은 적어지고 임대료를 적게 내면 보증금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금이 임대료보다 보증금보다 많은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권리금에 대한 내용들 한번 좀 체크해 보시고요. 자, 권리금도 또 몇 가지로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 거기 이제 다른 문제 한번 다 풀어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유통산업발전법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게 유통산업 관련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도 이 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특히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영업시간 규제하고 의무휴업일 규제가 있어요. 거기에 관한 규정이 다른 것보다 좀 많이 나온 편입니다. 그래서 그 482번에 나와 있는 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 등에 대한 원래 그 의무휴업일 영업시간 규제 대상은 대규모 점포 중에서 대형마트가 해당되는 겁니다. 대형마트하고 기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 점포 중에서 뭐 백화점, 전문점, 복합 쇼핑몰 이런 경우에는 적용 안 되죠. 대형마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형마트와 함께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 등이라고 돼 있죠. 그 대형마트 등이라고 하는 게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이것도 한번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에 특별자치시장. 원래 이건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권한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 대형마트라든가 이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에는 점포를 등록하고자 할 때 해당 점포가 위치해 있는 자치단체, 장한테 등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는 거예요. 등록한 다음에 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아시죠?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또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돼 있죠. 다 알고 있죠. 대형마트 매월 이틀 쉬는 거 알고 있죠.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돼 있습니다. 자, 3번. 자, 동일 상권 내에 전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원래 동일 상권 내 전통시장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준대규모점포의 경우는 약간 다르게 적용돼요, 이게. 그렇지만 대형마트라면 대형마트가 다 뭔지 아시죠? 이마트, 그다음에 뭐 홈플러스, 롯데마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규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휴업일을 정할 때는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는 게 원칙이죠.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서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여기 유통산업발전법의 그 규정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의외로 꽤 많이 나오는 겁니다. 건축법상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규정,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계산 문제까지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일단 그 483번에 그 계산 문제 나오니까 계산 문제 한 번씩만 보세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483번에 나오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83번 문제 보시게 되면 대형 소매점을 개설하기 위해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5층 상가 건물을 매입하는 상황이다. 해당 건물의 지상 1층과 지상 2층 면적은 각각 600제곱미터다. 3, 4, 5층 면적은 각각 400제곱미터이다. 단 주차장이 지하 1층에 500제곱미터가 있고 1층 내부에 200제곱미터가 있습니다. 건물 외부에 300제곱미터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건물 5층에 100제곱미터의 주민 공동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이 건물의 용적률로 가장 옳은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우리가 용적률이라고 하는 게 부지 대비 건물 전체 건축 연면적이에요. 건축 연면적의 비율을 용적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제곱미터 건물인데 5층짜리가 있다. 그러면 뭐예요? 건축 연면적은 100제곱미터 곱하기 5 해가지고 500제곱미터가 연면적이에요. 가지고 부지 면적이 예컨대 120제곱미터다. 그럼 120분의 500 해가지고 용적률 구하는 겁니다. 근데 용적률 구할 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거,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용적률을 계산할 때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포함시키지 않고 지상만 계산하는 겁니다. 지상층만 계산하는데, 그리고 지상층의 면적 중에서도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이 있죠. 요거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주차용으로 하는 것은 포함시키지 않고, 또 주민 공동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포함시키지 않는 거예요. 용적률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용적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경우 주어진 내용 가지고 용적률 구하려면 1층, 2층은 바닥 면적이 얼마? 600제곱미터라고 그랬죠. 600 곱하기 2 더하기, 그 다음에 3층, 4층, 5층은 뭐예요? 400제곱미터 아니에요. 400제곱미터니까 400 곱하기 3 한 다음에 포함시키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지하는 아예 포함 안 시켰죠. 여기다 포함 안 시켰죠. 500제곱미터. 그리고 1층 내부에 200제곱미터가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층 내부에 설치된 지하가 아니라 1층에 설치된 주차장은 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200을 뺍니다. 주차장 200 빼고, 또 주민 공동시설이 있죠. 그것도 빼는 거예요. 주민 공동시설을 뺀다. 100만 거. 이게 된 거예요. 이게 분자에는. 그래서 분자에 들어가는 게 이겁니다. 일단 1층, 2층 해가지고 600 곱하기 3, 4, 5층 400씩 3개. 거기다가 1층에 주차장 빼고요. 그 다음에 5층에 있는 주민 공동시설 뺀 겁니다. 이걸 뺀다는 걸 주의하시는 거예요. 이걸. 근데 원래 대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대지 면적은 1000제곱미터 아니에요. 가지고 1000제곱미터니까 1000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 곱하기 100 해야죠. 퍼센트로 계산하는 거니까 100 하게 되면 210%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건 계산 문제는 한 번씩만 보시면 돼요.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용적률 구하는 문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 484번 문제 하나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484번 문제 보시게 되면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건폐율 그리고 또 그래서 1번에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아니죠. 틀렸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이에요. 연면적의 비율은 뭐다? 용적률이죠. 1번은 건폐율이 아니라 용적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1번 틀렸습니다. 2번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있죠. 이럴 때는 이들 건축 면적의 합계로 건폐율을 계산합니다. 주의하실 내용이고요. 3번 대지 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을 건축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 층이 있을 때는 층마다 바닥 면적 다 더한 거예요. 건축 연면적. 그 다음에 4번 용적률 산정에서 지하층 부속 용도에 한하는 지상 주차장 면적 제외합니다. 계산해봤죠?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의 건폐율은 각 건축물의 대지에 여유공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유공지를 확보해가지고 도시의 평면적인 과밀화를 억제하고자 하는 겁니다. 건폐율 규제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만약에 부지 면적이 1000평인데 1000제곱미터다. 그럼 1000제곱미터다가 꽉 차게 건물 지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그럼 건물과 건물 사이에 바람도 안 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위해서 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1000제곱미터라고 하면 1000제곱미터다 그러면은 뭐예요? 건축할 수 있는 게 만약에 건폐율이 800%라고 하면 이 중에서 요만큼만 800제곱미터에다가만 건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조금 여유 두고 양옆에 여유 두고 앞에다가 또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좀 만들어가지고 여유 있게 건물 세우라는 얘기죠. 이런 취지에서 건폐율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건축법에서는 그 두 가지 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엔 국토계획법에 나와 있는 용도 지역지구 또 토지에 대한 용어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그 487번 문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계획법에 나와 있는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487번 문제는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국토계획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거기 1번 보시면 1번이 틀렸습니다. 도시지역과 취락지역은 용도지역의 종류라고 했는데 용도지역은 네 가지로 구분해요. 국토계획법에서 용도지역은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용도지역 해가지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해가지고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게 2번에 나와 있죠. 도시지역은 또 네 가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합니다. 이건 이제 용도지역이에요. 근데 용도지역인데 용도지역 말고 이제 그 세분화한 게 용도지구가 하나 또 있어요. 용도지구에서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거예요. 완화해서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용도지구에 4번에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이런 것들이 바로 용도지구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와 함께 또 용도구역이 있어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해가지고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이들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용도구역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 내용 한번 잘 확인하시고 몇 개 문제 더 있으니까 있는 문제 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엔 토지와 관련된 용어 하나만 보시죠. 489번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토지와 관련해 가지고도 뭐 부지, 필지, 획지, 각지 이런 용어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갖다 명확하게 확인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489번 점포를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와 관련된 설명으로도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1번 획지라는 용어 써요. 획지 요거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일단의 토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주로 가격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갖다가 한 획지로 보는 겁니다. 획지. 그 다음에 이번에 획지는 필지나 부지와 동의어. 이 말 틀렸습니다.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획지하고 필지, 부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획지의 형상에는 뭐 형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필지나 부지와 동의어라고 하는 거 틀린 겁니다. 원래 자, 획지라고 할 때 1번에 나와 있는 정의대로 보시면 되는 것이고 필지가 있잖아요.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입니다. 법률적으로 토지를 갖다 등록할 때 토지마다 또 지번이 있어요. 주소처럼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갖다가 구분하기 위한 표시죠. 반면에 부지, 부지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뭐 학교 부지라고 해서 학교 부지는 앞으로 학교 지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런 걸 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용어들 체크해 주시고 각지라는 게 있습니다. 각지는 뭐예요? 글자 그대로 여기 이제 사거리가 있다. 사거리가 있으면 구석에 있는 토지 있죠. 이런 걸 각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또 근데 여기가 또 도로가 또 있다 그러면 만약에 점포가 여기 있다면 이 땅은 뭐예요? 이 땅은 세면이 도로에 접하고 있잖아요. 세면이 도로에 접하고 있으면 삼면각지. 이건 이면각지. 이면각지. 이건 뭐예요? 삼면각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게 각지예요. 그래서 각지라고 하는 용어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고요. 각지는 출입이 편리하죠. 도로 옆에 있으니까 출입이 편리하고 시계성이 우수하죠. 광고 선전의 효과도 큽니다. 그리고 이제 각지, 획지 중에서도 2개 이상의 가로각에 해당하는 부분에 접하는 토지가 바로 각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체크해 주시고 자, 테마 75번에 점포의 출점 전략이 있고 테마 76번에 내점객 조사와 점도 조사가 나와 있는데 자, 한 번씩만 나왔던 문제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한 번 정도는 꼭 확인하고 지나가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권 분석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면 고득점할 수 있는 과목이 상권 분석입니다. 자, 수고했습니다.